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 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큰 돈을 잃었어요.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층간소음 법적 해결은 아버지와 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여성.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법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또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학생은 학칙에 따라서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이 규정된 휴학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3일부터는 이러한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민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 네. 변호사님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학생, 임신 또는 출산하는 여학생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육아 휴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또한 장애 아동, 청소년을 기르는 부모도 보다 더 오랜 기간 휴학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 휴학이 가능한 대학생의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단서를 둬서 자녀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또는 고교 1학년까지 허용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에는 이미 육아 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복학을 미룰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육아휴직은 많이 들었어도 저희가 이 육아휴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낯설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좀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다 좀 확대돼서 육아휴학도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육아휴학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학교를 지속적으로도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휴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예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환경을 좀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제자들 중에서 아기를 낳고 복학하는 등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휴학보다는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처리인 공결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학령기 학생들에게 집중된 교내 취업 지원센터의 운영 대상을 돌봄, 육아를 하는 그런 학생들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학교 내 상담 취업센터는 학령기 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되는데요. 돌봄, 육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업과 돌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진짜 학업과 돌봄도 동시에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육아 휴학의 범위를 좀 늘리는 것 말고도 이 대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법적인 지원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추천할 만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관공서나 아니면 우리로 치면은 뭐 법원이나 또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사회 따른 그런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라면은 그 어린이집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요긴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공간에 가장 가까이에 맞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있으면 많이 안심이 될 것 같고 사실 접근하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학업을 할 때는 마냥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10년 이상을 마냥 휴학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키워만 놓으면 휴학을 하다가도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본인이 가게 되는 학교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때 이제 대처가 되지 않아서 그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육아하고 돌봄하는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이라면 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학교마다 작게나마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그 학교 내의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충분히 이용을 함으로써 그 육아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학업을 이어가는데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이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또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해 초부터 1,000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일었습니다. 여야 의원 6명이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의 결식률이 더욱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식사 자체가 부실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도입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44개 대학, 올해는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긴 했는데요.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이제 그 대학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이 됐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학교 재정에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움직임에 동참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서 6개 개정안의 취지를 모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등교육법 제8조의 2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정부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해
대학들에게 총 93억 원, 지자체가 총 38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뭐 점심 한 끼 사 먹는데도 이렇게 이 금액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좀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호응이 좋을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의 지원이 좀 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호사님도 아이를 네.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떤 점에 있어서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야 많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제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좀 의견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직 뭐 변호사이기는 하고요. 또 제가 지금은 그 법무법인에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그 당시에는 제 그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려서 네. 물론 그것이 변호사 사무소이기도 했지만 실질은 사실 자영업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직원 한 분을 이제 고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그 출산 휴가에 따른 그 국가의 뭐 지원 같은 것이 없는지를 찾아봤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출산 휴가를 갔을 때 거기에 따른 급여 상당의 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 한 가지 그 즈음에서도 또 새롭게 신설된 것이 자영업자라고 해도 직원이 없거나 하는 그 단독 그 유일한 그런 1인 사업자들에게 1인 사업자라면은 그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그래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는 또 딱 그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출산 휴가를 가도 전혀 국가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일을 전혀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출산을 가고 하는 동안은 수입을 사실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1인 그 본인의 그 변호사의 개성에 네.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직업인 걸 네, 대체가 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네, 네.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 규제나 그 제도가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리저리 어떤 규정을 찾아봐도 지원이 되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지원 전혀 없이 정말 생으로 제가 그 저의 기존에 이제 열심히 벌어놨던 네, 네. 돈으로 직원 비용, 임대료 이런 것을 다 메꿔가면서 정말 그 아이를 네. 하나를 낳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또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일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제 나름대로의 기여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았고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많은 여성 변호사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도가 없어서 이게 제도적인 사각지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꼭 비단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그 어린이집이 마치는 시간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는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거든요. 네. 돌봄 시간에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간격을 벌어들인 개인의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 시간 간격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 그 대비를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출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육아 관련된 뭐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단계적으로 좀 확대되길 바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눠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고 또 대학생들이 식비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는데요. 감이 굉장히 먼데요. 네, 여기 그 방송 스튜디오에서 조금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제 남자 하나하고 제가 이제 살게 되었어요. 네, 예. 그래, 살면서 제가 이제 고문상을 했는데 그 고문상의 돈을 고문상 이제 보증금을 제가 보증금을 계속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네. 보증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남자가 지 거라고 지 혼자 그 돈 관리를 다 하고 나한테 어느 날마다 없이 돈 관리 다 하고 벌어가지고 수익금을 저 새끼한테 다 빼돌리고 그래갖고 가게도 또 내하고 이제 딴 거 하면서 고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가게를 지 맘대로 빼가지고 네. 뭐랄까는 가게 뺀 돈하고 수익금하고 저거 새끼들 용돈 다 붙여주고 지 차 사놓고 지 사자한테 딱 해놓고 언니가 1억을 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어떤 남자분과 이제 고물상을 같이 이제 하셨는데 네. 보증금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상담 미팅도 제가 다 됐고. 네네, 그 부분을 좀 빼돌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체 빼돌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지가 지 맘대로 가게도 빼고 지 맘대로 다 해갖고 지금 내놓으라 하니까 네. 다 쓰고 없다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투자금 전부를 지금 다 쓰고 이제 돈이 네.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네네. 용서를 해달라. 네. 용서를 해달라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보험금이 들어가는 거 그거 내 돈 받고 제하고 이제 한 2, 3년 동안 제 돈 갖고 다 넣었거든요. 생활도 내 돈 갖고 다 하고 내 돈 갖고 제가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험료고 뭐고 다 내 돈 갖고 넣어서 내가 그러면 보험을 사망금이라도 그럼 우리 아들하고 돌려주라. 이런 어려운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필요도 없고 네. 이제 법대로 하라 이거야. 법대로 한다 한다. 그래갖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놨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일단 투자금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옆에 이제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연인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연인 관계는 아닌가요? 연인 관계는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고무상을 해가지고 네, 제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있어서 네, 우리 아들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험금까지 다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고 이래 투자한 겁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고무상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고무장 안 하게 되면은 그 투자금을 지가 나를 돌려준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듣기로는 보증금을 상담자님이 지급하셨고 또 그 뭐 장사 미천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총 얼마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 지금 이제 구두상으로 준 것도 많은데 네. 구두상으로 준 거는 지가 대구 자기권도 그 증거 없는 거는 오리발 행위잖아요. 네. 근데 증거 없는 건 오리발 행위 거고 네.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부채주라 했는 돈이 그 내역서가 한 5천 돼요. 5천 되고 그 수익금하고 네. 이제 이자하고 이제는 지가 저렇게 끝까지 보증금을 보증금이고 뭐고 끝까지 저 아들만 생각하니까 저는 이자랑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한 5천 해갖고 우리 아들을 같이 좀 돌봐주기로 하고 그래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제 아들밖에 모르니까 지 새끼가 중요하면 내 아무 새끼 귀한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그렇죠. 돈을 이제 수익금까지 그 고무산이 수익금이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500은 벌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고무를 이제 보내줘야지 그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통장으로 들어거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타지를 뭐 500kg 줬다 이러면 500kg 주는 그게 다 그 통장에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계산해갖고 그 수익금을 그 타지 500kg 값을 그 통장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고물회사에서. 그러니까 네. 그거 다 보면은 이제 보고를 해갖고 다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수익금이. 그러면 처음에 투자하실 때 그래서 잘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리세요? 내가 지금은요? 조금만 크게 지금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이제 조금 낫네요. 좀 나으세요? 예, 좀 크게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네네. 예, 그러면 처음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계좌이체로 지급하신 것이 5천만 원 가량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신 것은 더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나중에 그것이 입증이 안 돼서 뭐 빠지더라도 실제로 선생님께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현금이라 할지언정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가 인출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그 사람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된 기록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입증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뭐 아까 말씀은 정확히 안 하셨지만 대략 뭐 7, 8천만 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런 투자금을 받을 때 지금 고물상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금이 나면 그것을 지금 상담자님의 아드님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같이 이렇게 뭐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건가요? 나누기로 약속은 안 했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아까 말씀 들은 바로는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돌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어서 어떤가요? 근데 그 투자금을 나누기로 했는 거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그 옆에 사람을 시켜갖고 내가 옆에 친구를 시켜가지고 예. 지 혼자 일방적으로 돈을 다 빼돌리니까 네. 지 혼자 가지게 그 돈을 가지게 하고 지 혼자 가지를 빼갖고 지는 딴 데 투자하고 노름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그 옆에 친구가 네. 모든 거를 언론해갖고 하라고 가서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어요. 그 신신당부를 하니까 그 친구를 억수로 싫어했어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급하실 때 그러면은 차용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약서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작성해 놓으신 게 없으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네. 이제 그 동업했는 그 계약서 없다고 지 앞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네. 지 거라고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가기도 갖다 빼고 지 맘대로 버려갖고 지가 다 관리하고 돈이 10원도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럼 수익금을 분배해 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아가기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지급하셨던 이유는 어떤 말에 속아서 그렇게 지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제 우리 아가 강주에 있었거든요. 저는 예. 경남 김해고 네. 김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거 저 딸년을 키우고 네. 이제 술을 처먹고 저 딸년을 키우고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 언제한도 없다면서 그렇게 그 말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속이 상하고 간이 들려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게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해갖고 그 우리 아들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강주로 내려가고 아무리 그래도 안 내려갔거든요. 지새끼가 우리 아들 돌보려고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자꾸 했습니다. 하고 지는 전화를 안 했지. 내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가 내려갔겠어. 내려가고 시켜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담자님이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 이 고물상 운영을 통해서 우리 아들한테 고물상 운영권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수익금이 나눠진다든지 그런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또 상대방이 한 말인 거고요. 이제 돈을 갖고 네. 우리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또 그러고 돌보기 하고 또 내가 그래서 또 딴 가게를 하고 우리 아들도 주려고 나는 우리 아들 접근까지 하고 그렇게 네. 했죠. 어제 상대방의 말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지금 돈을 투자를 하신 건데 상대방은 네가 나한테 줬다라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돈이 곧바로 이제 고물상에 쓰인다든지 하면 투자금이라고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그 투자금도 아니다 그냥 네가 나한테 준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맡겼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맡겼다고 내가 걔한테 맡겼다라는 주장을 하면 오히려 더 좋죠. 그 말을 녹음을 하셔서요. 맡겼으면 맡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맡겼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을 꼭 녹음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맡겼다는 그 돈을 이제는 돌려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본인의 말에 이제 본인이 구속이 돼서 맡긴 것은 돌려주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담자님이 상대방 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신 것 같기는 해요. 금전 편취를 당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사기라는 것은 형사사건이어서 경찰서에 그 내용으로 고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법원에도 민사소송으로서 저쪽에서는 지금 내가 돈을 맡겼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은 맡겼다고 해도 그 돈을 네가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시고 했어요. 돌려준다고도 했어요. 생활을 같이 안 하면은 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생활을 같이 안 하면요? 아니 이제 고물상 같이 안 하면은 네, 고물상을 같이 안 하면 예. 그러면은 지금 고물상은 폐업을 한 것이 맞고 본인이 내건 그 조건이 이미 충족이 됐으니까 고물상을 그만두면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그 약속을 적시하셔서 지금까지 이체한 그 급여 이체 그 금전 이체 기록을 제출하시면서 그 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사기로도 이제 고소를 하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대해서도 그런 불법 행위로 내가 이런 말에 속아서 돈을 지급하게 됐으니 그 돈을 반환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쌍방으로 이제 제기를 하셨을 때 둘 다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네. 제 기집이 본처가 네. 돈을 이제 이 남자를 진짜 내 말은 헌시작 버리서면은 네. 돈을 더 이상 안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기집이 더 사기꾼이에요. 기집이 저 아들 지켜가지고 너가 아빠는 돈 가지 있으면 돈 가지 있는 거는 못 봐요. 왜 못 보나? 너가 아빠는 돈 가지 있으면 하루치기 한다. 어쨌든 다 뜯어내야 된다. 그렇게 시켜가지고 저 아저씨하고 저 가신하고 딸년하고 저 기진이하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저게 고물상이하고
이제 저를 잘 쳐보니까 이제 고무장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 돈 있는 거 이제 다 뺏기고 그 이제 50에 10만짜리 세를 하는데 그때도 안 보지만 전화통도 안 하더만은 딱 고무장 하게 되니까 이 새끼가 저거 아직 한다고 다 연락을 한 거야. 고무장 한다고 하니까 이제 딸내미 거 보고 다 들랑거린 거야. 들랑거리면서 이제 딸내미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남자하고 그때서 이제 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거 뭐 이제 돈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돈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 비인년이 1,000만 원 주라 딸 키우는데 그래갖고 1,000만 원 주라 한다고 그 1,000만 원은 그거 뭐라 하노 그 줘야 된다고 이러면서 내보고도 보태라는 거라 딸내미 시집가는데 그래서 내가 지인이가 있는데 내가 왜 보태냐고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저 딸내미 시집가는데 1,000만 원 뜯어내고 달달이 그 수익금을 저 아들이고 딸내미고 다 뜯어낸 거예요. 다 네. 뜯어낸 거예요. 그 돈을 달라고 그러면 한다고 그 주셔야 될. 딸내미하고 그 예. 가족들 저 애피네 그거는 여자 돈인 줄 알면서 그래 뜯어내는 게 실점도 뜯어냈거든요. 예, 네. 그래 여자들 이제 알면 그래 뜯어내는 게 그 기준년도 이게 같은 공범 아닙니까? 네, 같이 그 아이고, 돈을 편취한 건지 아니면 공갈해서 갈취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행동을 직접 하신 그런 사람도 당연히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재밌거든요. 제가 바깥으로 나갈게요. 아, 여보세요? 네. 내가 비밀년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네. 아니, 선생님, 내가- 선생님 저희가 내가 네네. 느끼기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희가 비밀년이 아파트가 또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년이 아파트도 그렇게 한 집을 살 때 남자한테 돈 안 뜯어내고 살 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처음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여보세요? 저희가 그 이제 이 방송 그 시간상 여기서 네. 이제 그 전화 상담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과 또 민사법원에 어쨌든 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게 그 여자도 공범이 안 됩니까? 보험 말씀 한 가지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근데 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공범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고소를 해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수익장을 받으려면 선생님.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제가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네. 수익장을 받을 일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저희 그 선생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좀 연락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4년 전 나이가 지긋한 70세 세입자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내내 월세가 제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 7월 재계약 당시 이렇게 월세가 자꾸 밀리면 앞으로 재계약은 어렵다고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층 상가들과 비교해 임대료가 너무 싼 편이라 임대료를 5% 인상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대뜸 세입자한테 빨대를 꽂는 거냐, 어디 한번 나를 내쫓아봐라 등 협박조로 나와서 무서운 마음에 임대료 인상 없이 그대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는 4개월 정도 월세가 밀릴 때면 한 달치 월세만 입금하는 식의 연체가 계속 반복됐고, 최근에는 아예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사무실로 찾아가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가게 문도 잘 열지 않을 뿐더러 말을 해도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정당한 방식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올 7월 재계약 기간에는 꼭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송은 좀 부담이 되는데 소송 말고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요즘에는 좀 이런 사연들도 좀 종종 들어오는 네. 것 같은데 이제 월세를 지금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 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이게 계속 월세가 밀리면 어쨌든 보증금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제외를 하잖아요. 네. 뭐 결국에 이제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이 상담자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이제 피하고 싶다고 하는 소송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2년 전에 2023년에도 할 수 있는 좀 평화로운 방법은 써보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협박조로 나오는 것에 좀 겁을 먹고 재계약을 해주시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일단 그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갱신 거절 통지를 기간 내에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 또 그 정확하게 내가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 형식을 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뭔가 직접 대면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계시고, 세입자의 퇴거를 어떻게 좀 최대한 뭐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직접 일단 아예 철저히 대면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소송을 피하고 싶다는 것에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걱정도 좀 있으실 네. 것 같아서. 네. 아예 철저히 대면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공기관인 뭐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시구청 내에 또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좀 밟으시면은 대면은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관련한 그 인력들의 동석하에 대면을 하게 되니까 좀 두려운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면 여부를 떠나서 합의에 의해서 좀 더 평화롭게 해결하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좀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어떤 실제로 의무가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인데, 그런 돈을 지금 언제까지 나가면은 내가 이 돈을 지급해 줄 테니 그럼 나가겠느냐라고 하면은 원래도 본인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협박조로 좀 네. 그 공포심을 조장해서라도 있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본인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나가야 될 건데 나가면 돈도 준다고 하니 그럼 그거라도 받고 나가야겠다. 이 기간을 지나면 너는 이 돈을 못 받아. 이런 것을 좀 원만하게 풀어서 제시를 하면 그게 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믿을 만한 좀 제3자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네. 아니면은 합의가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할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 7월이 이제 지금 재계약 기간이신 것 같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걱정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퇴거를 좀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미 평화적인 방법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지난번에 했듯이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까지 나가주십사라고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그 거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소송과 그리고 소송에 대한 강제 집행이거든요. 지금 이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속 버티고 네네. 있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신 뒤에 법원의 그런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대면 없이 강제 집행으로써 그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상담자님이 요청하시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송을 피하고는 싶다고는 하셨지만 이제 어쨌든 그 최악의 경우에 좀 대비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내용들도 좀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윗집은 30대 부부와 아이들 셋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TV 소음 때문에 정말 괴로운데요. 쪽지를 써서 붙이기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회유를 해봐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조용하게 지낸다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웃이라 가능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낸 지가 벌써 1년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요. 이 층간소음 저도 뭐 겪어본 적이 있어서 너무 이게 진짜 괴롭다는 걸 잘 아는데 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 층간소음 뭐 범위라든지 어떤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층간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일단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네. 먼저 직접 충격음이라고 해서 공간 충격음을 말하는데요. 즉 지금 사안과 같이 위층 거주자가 뛰는 소리, 뭐 걷는 소리, 발망치 소리, 또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이런 바닥을 직접 타고 전달되는 소리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뭐 오디오, 사람의 말소리 등이 이게 좀 울려서 들리는 소리들이군요. 공기를, 그러니까 그 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6시부터 22시까지는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1분간 평균 소음이 39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네.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그 57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층간 소음이라고 하고요. 네. 22시부터 6시까지는 1분간 평균 소음은 34, 최고 소음은 52가 넘는 경우에 층간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 소음을 네. 측정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주간에는 45데시벨 이상, 야간에는 40데시벨 이상을 층간 소음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걷는 소리와 이 뭐 TV 소리 이러는 것들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 1분, 5분 이렇게 좀 측정하는 방식도 약간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1년째 이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일단은 법적인 문제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전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뭐 편지를 쪽지를 써서 전달도 해봤다. 맞아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보고 선물도 해봤다. 나름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분들 중에서는 되게 온건한 방법을 네. 취하시기는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층간 소음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제 민원 제기를 해서 관리사무소가 인터폰을 한다든지, 혹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제 찾아가서 이런 항의가 들어왔으니까 조용히 해달라, 혹은 방송을 통해서. 맞아요. 저희는 네. 그 뭔가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방송이 나오면 누군가 좀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사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사실 해결책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 일지를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것이 즉각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경고성의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빈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제 여러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받아서 직접 나서서 현장 측정을 하고 소음도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도 거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생활불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곳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겪는 불편을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 조정을 중재를 요청을 하시면 그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분쟁 조정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이 완전히 아무런 과실 없이 잘 이제 조용하게 생활을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고의까지는 아니라 할지언정 과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피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기준보다 넘는 그런 피해가 유발된 상황이 맞다면 어느 정도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 네.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통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게 차근차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일찍이 사별한 이후 저희 5남매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식당 사업은 분점까지 낼 정도로 성공했는데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젊은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집에 온 다음 날 그 여성은 자취를 감췄는데요. 아버지는 그녀를 찾기 위해 필리핀에도 다녀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던 중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는 약 24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버지 뜻에 따라 필리핀 여성과 아버지가 이혼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그 여자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이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부부 중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이 이렇게 이혼 소송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혼은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하지 않으셨으면 자식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10년 전부터 이미 자취를 그 여성분이 감췄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유산과 관련된 상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네. 자녀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살아계실 때 이 상속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두셔서 특별 수익으로 이제 자녀분들한테 나눠주고 뭐 증여 이런 유증 뭐 이런 걸 통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네. 돌아가시면서는 일단 그 다른 특별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는 한은 법정 상속분대로 네. 분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개입시킬 수 있는 거는 그 다른 자녀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경제적인 어떤 기여한 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여도를 자식분들한테는 확장시키고 그 당연히 하루 정도 네. 산 그 배우자는 기여도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서 조정은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돌아가신 직후라 돌아가신 뒤라 충분히 완전히 절대 한 푼도 받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다라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건 쉽지 않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 이 국적의 이 배우자가 만약에 그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아예 공시송달을 통해서 네.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못하고 확정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나중에는 근데 추한 항소 이런 것으로 반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서 보셨듯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법률적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법률 방송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